습관 7. 끊임없이 세신하라. 균형적인 자기 세신의 원칙. 때때로 사소한 일이 위대한 결과를 가져옴을 볼 때 나는 사소한 일이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브루스 바턴. 당신이 산에서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고 하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묻는다. 보면 모르오. 이 나무를 베려고 톱질하고 있는 중이요. 라고 그 사람이 대답한다. 매우 지쳐 보이는군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무를 베었습니까? 당신이 큰 소리로 묻는다. 그가 대답하기를 5시간 이상 이 일을 했소. 나는 지쳤소. 무척 힘든 일이요. 그러면 잠시 시간을 내서 톱날을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당신이 묻는다. 그게 일을 훨씬 빠르게 할 겁니다. 내겐 톱날을 갈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은 단호하게 말한다. 왜냐하면 나는 톱질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습관 7은 자기 세신, 즉 재충전을 위해 톱날 가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습관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다른 6가지 습관들을 둘러싸고 있다. 세신의 4가지 차원. 습관 7은 개인적 생산 능력이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최대의 자산인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가진 본질의 4가지 차원, 즉 신체적, 영적, 정신적, 지적, 사회적, 감정적 차원을 세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에 관한 대부분의 철학들은 비록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4가지 차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다. 철학자 세퍼드는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건강하고 균형적인 삶을 기술했는데 관조, 가로 영적, 자율성, 가로 정신적 지적, 관계성, 사회적 감정적, 건강한 상태, 가로 신체적 등을 말한다. 유명한 정신적 지도자인 조지 시 헨도 4가지 역할을 지적하였다. 여기에는 훌륭한 동물이 되는 것, 가로 신체적, 훌륭한 장인이 되는 것, 정신적 지적,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사회적 감정적, 성자가 되는 것, 영적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전통적인 동기 이론과 조직 이론도 이 같은 4가지 차원 또는 동기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경제적 차원, 가로 신체적, 사람을 다루는 방법, 가로 사회적 감정적,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법, 가로 정신적 지적, 그리고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역할 및 공헌, 가로 영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톱날을 갈아라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상의 4가지 동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현명하고 균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규칙적이고 일관되게 본질에 해당하는 4가지 차원 모두를 단련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도적으로 되어야 한다. 톱날을 가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 즉 심신을 단련하는 것은 명백히 제2사분면에 속하는 활동이며 제2사분면의 활동들은 내적 의지를 요구한다. 긴급성을 이유로 제1사분면 위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원인이 된다. 개인적 생산 능력은 이것이 제2의 천성, 즉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건전한 의미에서 중독이 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 게다가 이것은 우리의 영향력의 원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우리 대신 단련해 줄 수 없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혼자 힘으로 해야 한다. 이 습관은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투자이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에 대한 투자이며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공헌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에 대한 투자이다. 이를 수행하는 도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우리는 4가지 차원에 대해 규칙적으로 톱날을 가는, 즉 심신을 단련하는 시간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비로소 효과적으로 생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신체적 차원. 신체적 차원은 우리 몸을 효과적으로 돌보는 활동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 충분한 휴식과 긴장 이완,
규칙적인 운동 등을 포함한다. 운동은 제2사분면에 속하는 활동의 하나로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이 꾸준히 하지 않는 활동이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제1사분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운동을 무시한 결과 생기는 건강 문제와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운동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왜곡된 패러다임인가. 운동할 시간은 있다. 일주일에 3시간에서 6시간만 내면 된다. 다시 말해 하루에 30분 또는 적어도 이틀에 30분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운동 시간이 일주일에 다른 162에서 165시간에 대해 미치는 영향으로 얻을 수 있는 커다란 이익을 고려할 때 과도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운동을 하기 위해 특별한 장비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 만약 우리가 장비를 사용하거나 테니스나 라켓볼과 같은 운동을 즐기기 위해 체육관이나 사우나에 간다면 물론 대단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신체적 단련을 위해서 이러한 장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훌륭한 운동 프로그램은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운동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다. 지구력. 지구력은 에어로빅 운동과 심장 혈관 효율, 심장에서 몸 전체로 피를 보내는 힘, 운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심장이 근육이긴 하지만 심장을 직접적으로 운동시킬 수는 없다. 그 대신 우리는 거대한 근육체를 통해 특히 다리 근육을 통해 운동시킬 수 있다. 속보,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크로스컨트리, 스키, 조깅 등이 심장에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당신이 적어도 분당 심장 박동수를 100으로 증가시키고 그 수준을 30분 정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의 몸에 관한 최소한의 상태는 유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상적인 상태가 되려면 적어도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최대 박동수의 60%까지 심장 박동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대 심장 박동률은 일반적으로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수로 계산한다. 따라서 만약 당신의 나이가 40이라면 108 가로 220 빼기 40 이꼴 180 곱하기 0.6 이꼴 108 가로 닫고 의 심장 박동률을 목표로 삼으면 된다. 또한 운동 효과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최대 심장 박동률의 72% 내지 87%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축성. 신축성은 스트레칭, 근육 신장, 운동을 통해 달성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에어로빅을 시작하기 전에는 준비를 해서 끝난 다음에는 가라앉히기 위해 스트레칭 운동을 추천한다. 스트레칭 운동은 더 격렬한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육을 풀고 부드럽게 하며 운동 후에는 근육이 아프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젖산을 소모해준다. 힘은 간단한 유연체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역기 들기 등 근육 발달 운동을 통해 기를 수 있다. 힘을 강화하는 데 얼마나 중점을 두는가는 우리의 건강 상태와 직업에 달려 있다. 만약 우리가 육체 노동 혹은 운동 경기를 원한다면 힘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로 앉아서 하루에 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을 일을 할 때 커다란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에어로빅이나 스트레칭 운동을 포함한 유연체조를 통해 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얼마 전 나는 운동 생리학 박사인 친구와 함께 체육관에 갔었다. 그는 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동을 하였다. 그는 벤치프레스에서 운동을 하는 동안 나에게 보조원 역할을 부탁하며 자신이 요청할 때 중량을 덜어줄 것을 청하였다. 그는 내가 말할 때까지 절대로 중량을 덜지 말게 하고 단호히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운동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중량을 덜어줄 준비를 하였다. 무거운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였다. 나는 그의 팔에서 점점 힘이 빠지고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계속했다. 그가 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려 했을 때 나는 생각했다. 저것을 들어 올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어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나는 나서 천천히 내리고는 다시 올렸다. 그 후에도 그는 계속 이 동작을 반복하였다. 그는 매우 힘들어 보였고 혈관도 피부 표면에 붉어져 나와 있었다. 나는 저 무거운 것이 가슴에 떨어지면 그는 다칠 것이다. 지금 중량을 덜어 주어야 한다. 그는 저 무게를 감당할 수 없고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 무거운 것을 안전하게 내려놓고 다시 들어 올렸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가 중량을 덜어달라고 말했을 때 내가 물었다. 왜 그렇게 또 힘들게 오랫동안 운동하는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티븐, 운동의 효과는 맨 마지막 시점에서 나타난다네. 나는 힘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네. 근육질이 파열되고 신경섬유가 아프기 시작할 때 비로소 힘이 강화된다네. 자연의 보상 원리에 따라 48시간 이내 근육은 보다 강하게 되는 걸세. 나는 그가 말하는 요점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말은 인내심과 같은 감정 근육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원리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한계를 능가하는 인내심을 연습한다면 감정의 근육질은 파열되지만 자연이 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다음엔 더욱 강해진다. 내 친구는 그 다음에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였다. 그 방법 역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운동하기 위해 우리들 모두가 그런 방법으로 힘을 기를 필요는 없다. 고통 없이는 소득도 없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하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체적 차원을 쇄신하는 활동의 핵심은 톱날을 가는 것이다. 즉 일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며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현명해야 한다. 전혀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지나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고통, 부상, 나아가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선책은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운동 프로그램은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와 의사의 추천 그리고 몸 상태에 대한 자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야 한다. 만약 당신이 꾸준히 운동을 해오지 않았다면 당신의 몸은 분명히 지금까지의 내리막 컨디션과 편안함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저항할 것이다. 당신도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아주 싫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행동하라.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실행하라. 조깅하려 계획했는데 아침에 비가 온다면 그래도 조깅을 하라. 좋아, 비가 오는구나. 신체뿐만 아니라 나의 의지력도 개발해야지 라고 생각하라. 응급처치식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 운동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가져오는 제2, 4분면의 활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결과를 물어보라. 심장과 산소 처리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함으로써 평상시 심장 박동수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당신의 몸이 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체력을 증진하면 일상의 활동이 더 편안하고 즐거워질 것이다. 당신은 보다 활기찬 오후를 보낼 것이고 과거에는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모든 활동을 정열적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도 갖게 된다. 운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주도성이라는 습관의 강점을 개발하는 것이다. 운동하는 것은 방해하는 저지 세력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신체적 건강이 갖는 가치에 입각하여 행동한다면 자신에 대한 패러다임, 자부심, 자신감, 성실성 등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영적 차원을 재충전하고 쇄신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리더십을 제공한다. 이는 습관 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영적 차원은 우리가 가진 가치체계의 핵심이고 중심이며 약속이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영감을 주고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는 원천이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류의 영원한 진리들을 믿도록 해준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같은 영적 쇄신을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 나는 성서가 나의 가치 체계를 대표하기 때문에 성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 신앙생활을 통해 영적 쇄신을 한다. 성서를 읽고 묵상할 때 나는 재충전되고 강해지고 중심이 잡히고 봉사를 서약하게 된다. 위대한 문학이나 음악에 심취하는 것 역시 이와 비슷한 영적 쇄신을 제공한다. 어떤 사람은 자연과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영적 쇄신을 찾는다. 자연에 빠지고 몰두하는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을 떠나 자연의 조화와 리듬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원기를 회복한다. 그리고 얼마 동안 평정을 되찾고 침착할 수 있지만 또다시 밖의 소음과 복잡함 때문에 내면의 평화로움이 깨지기 시작할 것이다. 아서 고드는 형세일변이라는 책에서 그의 영적 쇄신에 대해 아름답고도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진부하고 시시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이때 그의 열정은 점차 시들어졌고 창작에 대한 노력도 결실이 없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은 날이 갈수록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의사는 자신의 지시를 하루 동안만 따를 수 있겠는가를 고든에게 물었다. 고든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의사는 고든에게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장소에서 그 다음 날 하루를 보내라고 권하였다.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누구와 얘기할 수 없으며 책을 읽거나 쓰지도 말고 라디오도 듣지 말라고 했다. 의사는 그에게 4가지 처방전을 써주면서 9시, 12시, 3시, 6시에 각각 하나씩 읽어보라고 하였다. 진담입니까? 라고 고든이 물었다. 내가 보내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으면 지금 농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다. 다음날 아침 고든은 어린 시절에 즐겨 찾던 해변가로 갔다. 첫 처방전을 펼쳐보았을 때 거기에는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시오 라고 쓰여져 있었다. 그는 의사가 약간 돌았다고 생각하였다. 어쨌든 3시간 동안이나 자연을 주의 깊게 어떻게 3시간 동안이나 자연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기로 이미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바다와 새들이 내는 일상적인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잠시 후부터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바다가 가르쳐줬던 교훈들, 인내, 존중, 만물의 상호 의존성 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연의 소리와 침묵 속에서 점차 평온을 느꼈다. 정오에 그는 2번째 종이를 펴서 읽었다. 과거로 돌아가 보시오 라고 쓰여져 있었다. 과거에 무엇으로 돌아가란 말인가? 그는 의아해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리라. 그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고 즐거웠던 순간들을 기억해냈다. 그는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동안 마음이 점차 따스해짐을 느꼈다. 3시에 그는 3번째 처방전을 펼쳤다. 지금까지 펴온 처방전들은 따르기가 쉬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거기에는 당신의 동기를 재검토하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에 그는 이 지시에 방어적이 되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 성공, 인정, 안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이 모든 것들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곧이어 이러한 욕구들이 그렇게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정체 상태의 원인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과거에 느꼈던 행복에 대해 생각하였다. 마침내 그는 결론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때 순간적으로 떠오른 것은 만약 욕구나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아무것도 오를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당신이 우편 배달부이거든
이건 미용사이건 보험 매판원이건 주부이건 또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있다고 느끼는 한 그 직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자신만을 돌보는데 집착한다면 당신은 자기 직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만류 인력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6시가 되었을 때 마지막 처방전을 펴보았다. 거기에는 당신의 문제를 모래 위에 쓰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개 껍질 조각으로 몇 글자를 적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소를 떠났다. 그는 되돌아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파도가 이미 글자를 지워버렸을 테니까. 영적 재충전과 세신은 시간 투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제2사분면에 속하는 활동이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인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 그에게 기도는 기계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증가시켜주는 능력의 원천이었다. 아무리 큰 공경에 직면해도 절대적인 평온과 침착을 유지하는 선의 대가에서 어떤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러한 평온과 침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는 항상 명상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명상을 시작하여 하루 종일 계속한다. 그는 마음과 가슴 속에 그러한 평온의 순간들을 계속 지니고 다닌다. 이 이야기가 주는 아이디어는 만일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삶의 중심이 되는 개인적 리더십을 살펴본다면, 즉 인생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같은 인생 목표는 마치 우산처럼 우리 마음속에 활짝 펴진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이 목표를 재확인하게 되면 이것은 마음을 새롭고 신선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자기 사명서가 중요하다고 믿는 구체적인 이유이다. 만일 우리가 삶의 중심과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사명서를 자주 재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매일 영적 세시를 하면서 그날의 사건들이 자신의 가치와 일치할 수 있도록 상상해보고 그대로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 종교 지도자인 맥케이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인생의 가장 치열한 전쟁은 영혼이란 고요한 방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만일 당신이 그 전쟁에 승리한다면, 즉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평온함을 느낄 것이고 삶의 의의도 확실해질 것이다. 당신은 이를 통해 대인관계의 승리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다른 사람과 협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대인관계의 승리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 지적 차원. 우리는 지금까지 정신개발과 학습에 관련되는 대부분의 훈련을 학교에서 하는 정규 교육을 통해 받아왔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일단 끝나면 우리들 대부분은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우리는 더 이상 진지한 독서를 하지 않고 종사하고 있는 분야 밖의 새로운 것에 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하지 않으며 분석적인 사고도 하지 않고 글도 잘 쓰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비평적인 글을 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련되고 명료하며 간결한 문장을 쓰지 못한다. 대신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시간을 보낼 뿐이다. 계속해서 시행된 여러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텔레비전 시청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약 35시간 내지 45시간 정도이다. 이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과 맞먹으며 학교의 수업 시간보다도 많다. 텔레비전 시청은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제시하는 모든 가치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즉 매우 미묘하고 지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강력한 영향을 받는 것이다. 텔레비전을 지혜롭게 시청하기 위해서는 습관 3이 제시하는 효과적인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습관 3은
우리의 목적과 가치에 가장 잘 부합되며 이를 보여주는 바람직한 프로그램, 즉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며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구별하고 선택할 능력을 준다. 우리 집에서는 텔레비전 시청을 일주일에 7시간, 다시 말해 하루에 1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가족 모임을 통해 텔레비전 때문에 생기는 사회 문제에 관한 통계를 검토하고 시청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토의는 자기 변명적이거나 논쟁적이 아닌 가족 차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연속극이나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중독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과 이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우리 인생을 살찌우고 삶의 목적과 목표를 의미 있게 한다. 반면 많은 프로그램은 우리의 시간과 주의력을 낭비하게 한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육체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역시 삶의 훌륭한 하인일 뿐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신이 설정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습관 3을 실천하여 자신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 특히 마음을 수양하고 확장시키는 성인 교육은 정신의 쇄신을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는 때때로 외부에서 강좌를 택하거나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도적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약간의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다. 나는 인생 계획을 더 큰 질문과 목적, 기존의 패러다임과 비교해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교양교육의 정의라고 생각한다. 교양교육의 바탕 없이 훈련만 실시하면 편협하고 폐쇄적이 되어 훈련 자체의 기본적인 동기조차 검토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광범위한 독서를 하고 위대한 사상을 접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이다.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마음을 넓히기 위해 규칙적으로 좋은 책을 읽는 습관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2사분면에 속하는 활동이다. 독서를 통해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사상가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위대한 사상가도 만날 수 있다. 나는 우선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권하고 싶다. 그 다음 단계로 2주에 한 권, 더 나아가서는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하라.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문맹보다 나을 바가 없다. 양서전집, 하버드 고전 선집, 자서전, 문학적 지식을 확장해주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다른 질 높은 출판물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최근 문헌들은 우리의 패러다임을 확장해주며 정신적 톱날을 갈게 해준다. 특히 습관 5를 실천하면서 이러한 독서를 하게 되면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가 저자가 말하려는 바를 이해하기 전에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미리 판단해 버린다면 독서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제한하는 결과만 가져온다. 글을 쓰는 것은 정신적 톱날을 날카롭게 가는 또 하나의 훌륭한 방법이다. 우리의 생각, 경험, 통찰 그리고 배운 것을 일기장에 기록하는 것은 정신적 명료성, 정확성, 상황 파악 등에 큰 도움을 준다. 훌륭한 편지를 쓰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얇고 피상적인 것만을 표현하기보다 사고, 감정, 아이디어 등 보다 깊은 수준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며 아울러 남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준비와 계획 수립은 습관 2, 습관 3이 관련되는 정신적 쇄신의 또 다른 형태이다. 이것은 인생 목표를 확립하고 시작하는 것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정신적으로 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일찍부터 인생 목표를 마음속에 그려보고 상상하면서 삶의 긴 여정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우리는 세부적인 매 단계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원칙에 대해서는 구체화하게 된다. 전쟁의 승패는 흔히 자신의 진영에 있는 장군의 막상 안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첫 번째 세 가지 차원, 즉 신체적, 영적, 정신적, 지적 차원에서 톱날을 가는 것은 매일의 개인적 승리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단순한 것을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매일 1시간씩 실천할 것을 권한다. 가치와 성과면에서 매일의 개인적 승리를 위해 1시간씩 투자하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모든 의사결정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며 하루 일과에 투입되는 시간의 질과 효과성을 크게 증진해 줄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어려운 도전을 다룰 수 있는 신체적, 영적, 정신적, 지적 능력을 장기적으로 제공해 줄 것이다. 브루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어느 날 당신은 커다란 유혹에 대항하여 싸우거나 인생의 비참한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싸움은 현재 여기에 있다. 현재의 말로 당신이 커다란 슬픔이나 유혹을 경험하게 될 미래의 어느 날 그 어려움을 멋지게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불행하게도 실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이다. 왜냐하면 성품은 지속적이고 또 장기적인 과정 없이는 결코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감정적 차원, 신체적, 영적, 정신적, 지적 차원이 습관 1, 2, 3, 개인 비전, 리더십, 관리에 관한 원칙, 와 관련된 반면 사회적 감정적 차원은 습관 4, 5, 6, 대인관계, 리더십,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창조적 협력에 관한 원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삶의 사회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감정적 삶은 주로 사회에서의 대인관계를 통해 개발되고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회적 감정적 차원을 쇄신하는 데는 다른 차원들과 비교하여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대인관계를 통하여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연습을 필요로 한다. 특별한 노력이 없으면 개인적 승리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의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즉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습관 4, 5, 6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기술도 갖추지 못한다. 당신이 내 생활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나의 상사일 수도 있고 부하, 동료, 친구, 이웃, 배우자, 자식, 친척 등 내가 상호작용을 하기를 원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또 우리는 함께 의사소통하고 함께 일하고 핵심 문제를 논의하고 나아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즉 서로 다른 안경을 통해 문제를 보고 있다. 같은 여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젊은 여자로 보지만 나는 늙은 여자로 본다. 이때 습관사를 실천에 옮긴다. 나는 당신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이 상황을 서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할 때까지 대화를 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나서 습관으로 실행한다. 우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때는 반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깊고 철저하게 당신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경청한다. 당신의 관점을 당신 자신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관점을 말한다. 우리가 모두 기분 좋게 느끼는 해결 방안을 찾고 상대방의 견해를 충분히 그리고 깊이 이해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다음 단계인 습관 6으로 옮겨간다. 즉 당신이나 내가 처음에 제안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다는 사실을 쌍방이 인정할 수 있고 서로의 차이를 고려한 제3의 해결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습관 4, 5, 6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의 여부는 주로 지적 수준이 아니라 감정 문제에 달려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 안정감과 깊은 관계가 있다. 만약 개인적 안정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원천에서 나온다면 대인관계의 승리에 필요한 습관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습관 4, 5, 6을 실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렇다면 내면적 안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각본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입장으로부터도 나오지 않는다. 내면적 안정은 자신의 내부에서 마음과 가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정확한 패러다임과 올바른 원칙에서 나온다. 이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와 외부에서 일치시키는 행동을 함으로써 나오며 매일의 습관은 우리의 심오한 가치관을 반영해주는 언행일치의 생활에서 나온다. 언행일치의 삶이야말로 개인적 가치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확신한다. 나는 성공의 비결에 관한 인기 있는 책들이 자부심이라는 원래 마음먹기와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우리는 심리적인 비법으로 마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마음의 안정은 우리의 삶이 올바른 원칙 및 가치관과 일치할 때라야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효과적인 상호 의존적 삶의 결과로서 달성되는 내면적 안정이 있다. 서로가 함께 승리하는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생이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선택 과정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가져오는 제3의 대안이 존재함을 인식할 때라야 비로소 내면적 안정은 이루어진다. 자신이 가진 중고 틀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한 발 나아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때 내면적 안정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진지하게 생산적으로 하고 그리고 협조적인 상호의존적 습관을 경험할 때라야 비로소 내면적 안정이 나타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줌으로써 갖게 되는 내면적 안정이 있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자부심의 원천은 바로 자신이 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기여하고 건설적으로 공헌하며 나아가 진정으로 개선할 때 자부심을 느낀다. 또 다른 하나는 익명의 봉사이다. 아무도 그 봉사활동을 알지 못하고 알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도와주는 것이다. 인정받음이 아닌 영향이 동기가 되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은 삶이 갖는 의미와 목적에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의 연구는 스스로의 삶을 초월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안의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로 크게 공헌했던 셀리의 박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개인적으로 흥미롭고 타인의 삶에 기여하며 축복을 주는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의 도덕론은 이웃의 사랑을 얻으라 라는 것이었다. 버나드 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다. 세상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음을 불평하고 배아파하며 열병을 앓고 있는 이기적인 고깃덩어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 나는 나의 삶이 사회에 속해 있으며 살아있는 동안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죽을 때 내 자신이 완전하게 소진된 상태이기를 원한다.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할수록 나는 더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즐긴다. 나에게 인생은 곧 꺼져버릴 촛불이 아니라 일종의 찬란한 횃불이다. 이 횃불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전에 내가 들고 있는 동안만은 가능한 한 최대로 밝게 빛나게 하고 싶다. 엘든 테너는 봉사는 내가 지구상에 사는 특권에 대해 지불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라고 말하였다. 봉사의 방법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지 봉사기관에 다니는지 혹은 뜻있는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을 가졌는지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 대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보내는 날은 단 하루도 없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각본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 지각, 패러다임에 의해 새겨진 각본인 사회적 거울에 영향을 받는다.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는 우리가 사회적 거울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고 있다.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고 왜곡되지 않게 그들의 모습을 반영해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가진 주도적 본성을 확신시켜 줄 수 있고 그들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원칙 중심적이고 가치 기준적이며 독립적이고 가치 있는 개인으로 각본화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며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평을 해주는 것이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해주면 다른 주도적인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발전할 수 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던 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을 믿어주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한 각본을 써준 셈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가.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각본 지필자 또는 지지자였다면 어떤 영향을 미쳤겠는가? 다른 사람이 사회적 거울 때문에 잘못된 인생 행로를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사람됨을 믿고 보다 나은 인생 행로를 가도록 격려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의 책임을 박탈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 여러분은 라만차의 기사라는 유명한 뮤지컬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뮤지컬은 중세 기사와 매춘부 사이에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매춘부인 여자 주인공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이미 세상 사람들에 의해 나쁘게 낙인 찍힌 상태였다. 그러나 시인이자 기사인 남자 주인공은 그녀로부터 무엇인가 다른 것, 즉 내면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의 덕성을 발견하고 반복해서 그녀에게 확신을 준다. 기사는 그녀에게 둘신이야 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 그녀의 삶을 새로운 패러다임과 연관시켜준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러한 기사의 노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녀가 가진 오래된 인생 각본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기사를 터무니없는 공상가로 여겼다. 그러나 그는 끈질겼다. 그는 계속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쏟아부었고 마침내 그녀의 각본에 조금씩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노력은 그녀의 본성과 잠재성에 영향을 미쳐 마침내 그녀 역시 이에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 스타일을 조금씩 변화시켰다. 그녀는 초기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믿고 이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다. 후일 그녀가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할 무렵 기사는 임종의 자리에 그녀를 불러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인다. 절대로 잊지 마라. 너의 이름은 둘시니아이다. 영국에서 자성예언과 관련하여 우연히 잘못 프로그램된 컴퓨터 때문에 발생한 일화가 있다. 어떤 학교에서 학기 초에 우수한 아이들로 편성된 학급이 우둔한 학급은 우수한 학급으로 컴퓨터에 잘못 입력되었다. 그런데 이 컴퓨터 보고서는 교사들이 학기 초에 학생들에 대한 패러다임을 갖게 해준 주요 기준이었다. 5개월 반이 지난 후 학사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당한 학교 측은 컴퓨터의 착오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시험을 다시 치도록 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시험 결과가 나왔다. 원래 우수한 학생들의 IQ 점수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이들은 학기 내내 선생님들에 의해 지능적으로 한계가 있고 비협조적이고 학습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졌고 또 그렇게 다루어져 왔다. 다시 말해서 교사들의 패러다임은 자성 예언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한편 원래 우두한 학급의 IQ 점수는 놀라울 정도로 상승하였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단히 우수한 아이들로 여기고 교육하였고 이들의 정열적이고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며 활기찬 심취 태도가 학생들로 하여금 높은 기대감과 가치의식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우쭐한 학급을 지도한 교사들에게 학기 초 처음 몇 주 동안 학생들이 어떠했냐고 물어보았다. 무슨 이유에선지 우리의 지도 방법은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법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컴퓨터 보고서가 학생들을 우수하다고 했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습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자 자신의 교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교수 방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교사들은 주도적으로 되어 그들이 가진 영향력의 원 내에 있는 것을 해보려고 애썼다. 이 일하는 학생의 학습 능력은 교사들의 고정관념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역력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을 어떻게 반영해 줄 수 있을까? 또 이 같은 반영이 다른 사람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그들의 감정 은행 계좌에 많은 것을 예입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이들을 바라볼수록 이들에 대한 과거 기억보다 장차 더욱 많은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보고 기대해볼 수 있다. 이것은 배우자, 자녀, 동료, 직원뿐만 아니라 그 상대가 누구든지 똑같이 해당된다. 즉 우리는 이들을 이러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 없이 순간마다 새롭게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독립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보다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성취자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게테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상대방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대해주면 그 사람은 현재의 모습 그대로 머무를 것이다. 상대방의 잠재 능력을 인정해주면 그는 인정받은 대로 성취해낼 것이다. 세신의 균형. 자기 세신 과정은 네 가지 측면, 즉 신체적, 영적, 정신적, 지적, 사회적, 감정적 차원이 반드시 균형 있게 세신되고 재충전되어야 한다. 각 차원의 세신은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네 가지 차원 모두를 현명하고 균형된 방법으로 다루어야 비로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한 분야라도 무시한다면 이것은 나머지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는 이 점이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세신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신체적 차원은 조직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 해당된다. 정신적 또는 심리적 차원은 조직 구성원의 재능에 대한 인정, 개발, 그리고 활용에 해당된다. 사회적 감정적 차원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주는가, 즉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영적 차원은 목적과 공헌, 조직의 성실성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해당된다. 조직이 이들 각 분야 중 어느 하나를 간과한다면 전체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무한하고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산적 에너지가 오히려 조직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과 생산성에 대한 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 즉 돈을 버는 것만 강조하는 조직들을 많이 보았다. 이들은 보통 이 같은 목적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무언가를 선전한다. 그러나 실제 이 조직이 갖는 바람은 오직 돈만 버는 것이다. 이처럼 영리만 추구하는 조직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그 조직이 가진 문화의 수많은 부정적 시너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예컨대 부서 간 경쟁, 방어적이고 보호적인 의사소통, 정치 공작, 배후 조정 등의 현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조직이 돈을 벌지 못하면 효과적인 번영을 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이 조직에 존재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먹지 않고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반대의 경우 나는 조직의 목적이 전적으로 사회적 감정적 차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를 보았다. 이 같은 조직은 일종의 사회주의적 실험을 하는 것으로 가치체계에 경제적 판단 기준이 없다. 또 효과성에 대한 측면이나 평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효과성과 시장에서의 생존 능력을 상실한다. 나는 기껏해야 세계 정도의 차원에만 노력하는 많은 조직들을 알고 있다. 이들 조직은 훌륭한 서비스 기준, 바람직한 경제적 기준, 좋은 인간관계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과 재능을 찾아내 개발하며 이것을 인정해 주는 데는 소홀한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심리적 차원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조직 경영 스타일은 자선적 전제주의가 될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나는 조직 문화는 집단 저항, 적대감, 이직률 등 증가, 깊고 만성적인 조직 문화적 문제 등을 발생시키게 된다. 개인적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효과성 역시 현명하고 균형 있는 방식으로 네 가지 차원 모두를 개발하고 쇄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만일 어떤 한 차원이라도 무시한다면 효과성과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저항을 유발할 것이다. 조직과 개인이 사명선언서에 이들 네 가지 차원 각각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해주면 균형적 쇄신을 위한 강력한 뼈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 개선 과정이야말로 전사적 품질 운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게 된 비결이기도 하다. 쇄신의 시너지 효과. 균형적 쇄신은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가 어느 한 차원에서 톱날을 갈면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건강은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고 영적 능력은 사회적 감정적 능력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차원을 향상시키면 다른 차원에서도 우리의 능력은 향상된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7가지 습관은 이들 4가지 차원 사이의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다. 어느 한 차원에서의 쇄신은 7가지 습관 중 적어도 한 가지 습관의 실천 능력을 증가시킨다. 이 습관들은 서로 순차적으로 연속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습관의 개선은 시너지 효과에 의해 나머지 다른 습관들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더욱 주도적일수록 습관 1, 생활에서 개인적 리더십 습관 2와 관리 습관 3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수록 습관 3, 제2사분면에 속하는 쇄신 활동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습관 7,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할수록 습관 5, 상대방과 함께 승리하는 시너지적인 해결책을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습관 4, 6, 독립성을 가져오는 습관들을 개발할수록 습관 1, 2, 3, 상호 의존적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 습관 4, 5, 6. 끝으로 쇄신, 습관 7이야말로 여기서 다룬 모든 습관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우리가 신체적 차원을 재충전하고 쇄신한다면 이것은 개인적 비전, 습관 1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극에 대해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이것은 우리가 주도성을 가진 자아의식과 자유의지의 패러다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마 신체적 운동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이득일 것이다. 매일의 개인적 승리는 우리의 내면적 안정계좌에 예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영적 차원을 쇄신하면 개인적 리더십, 습관 2가 강화된다. 이것은 과거의 기억에만 집착하는 대신 미래를 위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는 패러다임과 가치관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준다. 또한 영적 차원의 쇄신은 자신만이 갖는 인생의 고유한 사명을 규명해주며 삶의 중심을 올바른 원칙에 둘 수 있는 능력도 증진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원칙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이 원칙이 개인적인 역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인생 각본을 다시 쓸 수 있는 능력도 증진해준다. 영적 쇄신을 통해 창조하는 뜻있는 생활은 개인적 안정감 계좌에 엄청난 예입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신적, 지적 차원을 쇄신하면 자기관리 능력이 강화된다. 습관 3. 다시 말하면 계획을 수립할수록 큰 성과를 가져오는 제2사부면의 활동과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를 인지하게 한다. 또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들도 인식하게 되고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이 활동들을 계획하고 수행하게 된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면 지식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역시 더 많이 생긴다.
경제적 안정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사고하고 학습하고 창조하고 적응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정적 독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며 우리는 이 능력을 내면화하여 간직할 수 있다. 매일의 개인적 승리,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정도를 신체적, 영적, 정신적, 지적 차원의 쇄신을 위해 투입하는 것은 7가지 습관을 개발하는 열쇠가 되며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영향력의 원 안에 있다. 또 이러한 쇄신의 시간은 7가지 습관을 우리의 삶에 통합하고 원칙 중심적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제2사분면에 초점을 둔 것이다. 매일의 개인적 승리, 즉 쇄신의 시간은 매일의 대인관계의 승리를 위한 기초이자 사회적 감정적 차원에서 톱날을 가는 데 필요한 내면적 안정의 원천이다. 이것은 우리가 상호 의존적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영향력의 원에 초점을 두고 행동할 수 있는 개인적인 용기를 갖게 한다. 말하자면 쇄신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풍요의 심리란 패러다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공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개인적 지혜를 갖게 해준다.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시너지적이게 하며 상호 의존적 상황에서 습관 4, 5, 6을 실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준다. 나선형 상승, 자기 쇄신이란 원칙이며 과정이다. 자기 쇄신은 계속적인 개선과 나선형의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나선형을 따라 의미 있고 일관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쇄신에 관한 다른 한 가지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상향적으로 이동할수록 상향적으로 이동하도록 이끄는 인간만이 가진 천부 능력인 양심이다. 스타엘의 말을 빌려보자. 양심의 소리는 매우 가냘파서 짓눌러 버리기 쉽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여 결코 잘못 들을 수 없다. 양심은 우리가 올바른 원칙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원칙을 지향하도록 한다. 이 천부 능력이 정상적으로 발휘하고 있을 때에는 그렇다. 훌륭한 운동선수에게는 정신훈련과 근육훈련이 필수이고 학자에게는 지적훈련이 중요한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주도적이고 성공적인 사람에게는 양심에 대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양심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는 보다 큰 집중력과 균형된 훈련, 보다 지속적인 정직한 삶이 필요하다. 이것은 규칙적으로 영감을 주는 문학 작품을 읽고 숭고한 인상을 품으며 무엇보다도 양심의 소리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영양가 없는 음식과 운동 부족이 운동선수의 컨디션을 해칠 수 있는 것처럼 음란하고 외설적인 것들은 우리의 내면을 어둡게 하여 감수성을 둔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라는 신성한 양심의 소리가 나의 잘못이 발견될 것인가 라는 사회적 양심으로 대체되어 버린다. 한 마르셀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이 완전한 동물이 되지 않고서는 동물처럼 행동할 수 없고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고서는 기만적인 행동을 할 수 없으며 마음의 감성을 잃지 않고서는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없다. 예쁜 정원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잡초가 자랄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 법이다. 일단 자아의식이 생기면 우리는 살아갈 목적과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자아의식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단지 생존과 번식을 주된 목적으로 사는 천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이렇게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내부에서 개발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는 인간만이 갖는 독특한 천부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그때그때의 상황에 대응하며 살 뿐이다. 이 능력들을 개발하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
여기에는 추수의 법칙이 지배한다. 즉 뿌린 대로 수확을 거둔다. 옳고 그름의 법칙은 변할 수 없다. 올바른 원칙을 더 잘 따르며 살수록 세상 일에 대한 판단력은 점차 나아질 것이고 우리가 가진 패러다임, 즉 지역의 지도는 더욱 정확해질 것이다. 나선형 상승에 따라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심을 교육시키고 그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세신의 과정을 부지런히 실행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키워가는 우리의 양심은 개인적 자유, 안정, 지혜, 역량의 인생 항로를 따라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이다. 나선형 상승을 위해서는 점차 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학습하고 결심하고 실천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미 모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하려면 학습, 결심, 실천을 반복해야 한다. 습관 7의 적용을 위한 제언 1. 자기의 생활 스타일에 맞고 계속해서 즐길 수 있으며 자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하라. 2.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음 주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개인 역할 역량의 한 일 중 한 가지 목표로 기입하라. 주말에 그 성과를 평가하라.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더 중요한 다른 일 때문에 그것을 못했는가? 아니면 그 일을 하는데 불성실했기 때문인가? 3. 영적, 정신적, 지적 차원에서 자기 세신을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이와 비슷한 목록을 작성하라. 사회적, 감정적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인간관계의 목록을 작성하라. 또한 대인관계의 승리가 더 큰 효과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목록을 작성하라. 일주일의 목표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차원에서 한 가지씩 선택하라. 그 다음에 이를 실천하고 평가하라. 4. 매주 4가지 차원 모두에 대해 톱날을 가는, 즉 자기 세신을 위한